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모셨는데요. 예, 우리의 매번의 관심사 반도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도체는 계속 가는 거죠? 네, 저번 달 녹화랑 오늘 녹화랑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장이 일단 좀 조정을 받고 계속 AI 버블론이 좀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저번 달 같은 경우는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주요 질문이었다 한다면 예. 제가 저번 주랑 저저번 주 그다음에 뭐 박사님께서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게 네. 버블이 맞습니까? 라는 거라고 저도 버블이 맞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버블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어떤 몇 가지 척도를 봤을 때는 버블이 한 33%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버블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좀 긍정적인 뷰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버블이 있다고 그때부터 꺼지고 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네, 뭐 단기 고점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뒤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 박스권 이탈을 안 했습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 박스권을 살짝 이탈해서 21선까지 이탈해가지고 예. 이제 21선 회복하려 마냐의 기록이기 때문에 저는 버블이 아예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버블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건데 버블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버블이 맞다 쪽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다. 네. 제가 만나는 사람은 다 버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군데? 아니, 제가 만나서 다 그런다니까요. 업계에서 만난 다 버블이면 맞다. 근데 버블이라고 하는 게 항상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가치는 같이 서 있지 않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항상 오버슈팅되고 네. 그다음 한 달 언저슈팅되고 둘이 만나는 건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과잉 투자잖아요. 투자가 엄청 일어나고 버블인데 근데 뭐 버블이라고 해서 팔 버블이 아니고 버블이라고 해서 앞으로 50% 100%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주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만약에 버블이다라고 100% 인정이 됐을 땐 전략 매도가 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혹시라도 조금 리스크 하신 분들은 네. 조금 리스크 관리하시고 수익이신 분들은 조금 일부 비중 축소하면서 다시 뭐 눌림목 만났을 때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이제 AI 버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도 보통 우리 투자분들께서 반도체에 국한되지 않은 시장을 봤을 때 보통 전문가들이 말하는 반등 요건이라든가 조정 요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 버블이라고 예상했던 요소들이 몇 가지가 조금 맞아가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 이상이 나오다든가 아니면 뭐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는 기업이 하루에 뭐 8% 10% 이상 변동성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주가 수익률이 뭐 15에서 20 정도인데 뭐 40을 넘어간다든가 그 다음에 뭐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제가 종종 저는 뭐 2차 전지 소프트웨어나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주가 수익률 80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네. 뭐 120이 가거나 150이 가거나 이랬을 땐 제가 조금 과열됐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한 달에 한 번 나오지만 그간에 뉴스가 참 많이 나왔던 게 저는 뭐 젠슨항 CEO가 엔비디아의 지분을 판매를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관련자들이 뭐 이사라든가 뭐 상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팔 수 있다고 봤는데 요거는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했을 때 뭐 매출은 뭐 50에서 100% 증가했는데 오히려 뭐 데이터 센터 쪽에서 뭐 5%, 10% 그러면 사람들이 난 100원을 투자를 했는데 뭐 10원밖에 수익을 못 받네. 우리가 기대한 것 뭐 주가는 100% 올랐는데 뭐 실적은 10% 나왔으면 이건 버블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헤지 펀드 분들이 좀 매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헤지 펀드가 매도를 한 게 한 3-4건이 넘는데 제가 캡처해온 거는 뭐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즈의 세계 최대 헤지 펀드사가 팔지 말라고 말을 해놓고 자기들은 판 거. 그 다음에 그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벌이라는 분도 이제 증시에 대해서 거품이다라고 했었는데 이분은 얼마 전에 보니까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자격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이제 문단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얼마 이상의 자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산 아래로 내려와서 자격을 박탈한 것이 아니냐. 근데 뭘로 손실받는지는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작 중요한 샘 올트먼이 AI는 버블이 맞다고 하는데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보통은 정방향으로 올랐을 때 수익을 보는 분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
정방위로 움직이는 자산을 매도를 많이 해가지고 뭐 저렴하게 주워 담고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밀리고 있을 때 우리가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뭐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 비중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내가 보유한 종목이 주가 수익률이 10이 안 되는 종목을 갖고 있을 때 오히려 이런 기회가 저가 매수해가지고 비중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는 사석에서 법은 맞다. 그러나 팔법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손현우 팀장 사실 비슷한 시각인데 느낌이 이게 정말 중대한 버블이냐 아니냐의 시점을 판단하셨을 때 네. 그런 시각이고요. 주변에서 이렇게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없다 그러면 저희 모임 때 한번 불러드릴게요. 오세요. 한번 한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나 와서 한번 네, 보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노이즈가 많죠. 손정희 소프트뱅크에서 엔비디아 팔았고요, 그죠? 네네. 네. 근데 여기는 뭐 저기 어차피 오픈AI에 AI 쪽에 투자하려고 한 투자한다고. 거고요. 네. 네. 피터 트리 팔았고, 그죠? 네. 네. 근데 돈 남원인 또 뭐 요즘 엔비디아 샀다 그러고 그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근데 이전과 달리 논란은 좀 있다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러면 AI 전체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있지만 반도체로 우리는 사실 반도체잖아요. 맞습니다. 반도체만 보면 여전히 사이클상에 꺾이는 시점은 아니지 않나요? 반도체는? 네, 아니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도 약간 체크리스트를 적어놓고 몇 개나 체크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과열이다라고 보는 시간이 한 10개 정도 됐을 때는 한 불이 한 3개 정도 들어왔다라고 제가 그래서 33%라고 말씀드리는 지금, 거고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도 보고 있는 게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면은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MS라든가 알파벳 아니면 뭐 알리바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 모든 기업들이 다 100기를 든 게 아니고 일부 종목이 투자한 것 대비 실적이 좀 모자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어떤 투자를 위해서 지분을 줄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 33%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중요한 건 우리는 하드웨어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지금도 메모리 인도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DDR5 램이라든가 SK하이닉스에서 만들고 있는 HBM4 같은 경우도 2026년치까지 다 판매가 됐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GPU 같은 경우도 2026년까지 완판이 됐기 때문에 과연 언제 이 사이클이 끝날 거다라고 확정은 못하겠지만 투자는 이제 투자자 심리가 가미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좀 보여준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H200이 저는 요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이 이제 월요일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반도체 수출을 못하겠다라고 하더니 H200 중국 수출 허용 검토 단계다라고 했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쪽이 좀 우호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미국이 준 도움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고 판단되면서 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원래 그렇잖아요. 뭐 이런지 뭐.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약간 차갑게 만들려고 했다가 갑자기 수통 튀어주고 그래서 아니, 오늘 확정된 같은 것도 아닌데 뭐. 확정된 것도 아닌데 예.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지만 우리가 믿을 거는 실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작년까지만 해도 퍼가 200가량 됐었는데 지금 50 정도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25 AMD 같은 경우도 한 30대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11 정도 그다음 SK하이닉스가 60만 원 넘어갔을 때가 12개월 선행포가 11 정도 됐었는데 지금 또 56만 원까지 조정을 나오다 보니까 지금 12개월 선행포가 뭐 8, 9 정도 됐었는데 저는 만약에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소프트웨어, 뭐 솔트룩스나 이런 종목들,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변동성이 크니까 조금 긴밀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 그 아랫단에 있는 뭐 장비라든가 뭐 기판, 소부장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때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런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황 자체는 물론 이제 AI가 흔들리면 반도체 영향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영향이 있으나 지금은 AI 버블도 완전히 단정적으로 손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10개 가운데 7, 8개 불이 들어온 건 아니고, 그죠? 네네. 그러니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은 호황 아직까지 진행형이니까 반도체는 좋게 본다고 하셨고요. 네.
그러면 지금은 반도체 투탑을 사는 게 물론 선호도의 차이가 있지만 맞습니다. 좋아요? 아니면 이 소부장 공략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일단 소부장보다도 음. SK하이닉스가 가장 탑픽이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탑픽을 저는 소개를 드려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띄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SK하이닉스가 탑픽이면은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가총액 작은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근데 안타깝게도 기판주를 제외하고는 SK하이닉스보다 크게 변동수 나온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녹화 때 대덕전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덕전자가 30% 넘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덕전자나 뭐 코리아서키트, TLB 기판 쪽, 이런 네. 기판 관련 종목 유일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수가 이겼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를 제외한 종목을 제외하고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 중에서는 반도체 토탈에서는 SK하이닉스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굳이 중소형주를 갖고 와라라고 했을 때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네. 이게 약간 그 이제 약간 성지순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빵지술래 네, 들어봤는데. 미래에 이제 회자가 될 장면을 좀 찍고 싶어서 네. 뭐냐면은 저는 고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예. 고점 시그널은 이거다라고 판단하거든요. 뭐냐면은 뭐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네. 절대 실적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전 분기 대비 실적이 덜 나거나 이익률이 떨어졌을 때 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볼 때 일단은 살까 말까의 고민은 주가 수익 비율이 15가 안 됐을 때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이익률이랑 메모리 인도 가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ASP라고 하는 메모리 인도 가격이 작게나마 한 6에서 7% 마냥 우상 기조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D램에 대해서도 매진이 됐다. 이거는 아직은 상승 이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ASP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었다. 혹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절대 실적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익률이 감소. 지금도 삼성전자가 다행히 흑자 전환하면서 이번에 4분기 후실적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내년에 뭐 영업이익 80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익률이 1분기 때 한 34%, 그럼 2분기 때 한 41%, 지금 3분기 실적 발표인데 이익률이 51%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ASP랑 이익률이 약간 좀 고점 확인하고 좀 훼손될 그런 시그널이 보이면은 반도체는 조금 후퇴라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이전까지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그를 비롯한 네. 소부장들은 쭉 드라이브를 거는 게 맞는 것 같다. 그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어서 소부장 가운데서 관심 있게 볼 만한데 기업들 어떤 건지 오늘 종목 알려주세요. 네. 네, 요즘 창작의 나래가 펼쳐지는 게 보통 우리가 HM입니다. 장비다. 요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네. 제가 저번에 주제가 굉장히 좀 신선했던 게 공매도 많은 종목 말씀드려서 대덕전자가 탑픽이었잖아요. 오늘은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하고 있는 소부장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타깝게도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주로 매수를 했지만 소부장은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중에서도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라는 종목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을 보면 양봉인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음봉 나오고 있는데 이 음봉과 음봉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나온 음봉이면은 이게 추세 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 음봉을 외국인과 기관이 만드는 게 아니고 개인이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적어도 요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4종목을 선정을 해왔고 탑픽을 이제 마지막에 소개를 드릴 건데 제가 이제 4종목 중에서 탑픽을 맨 마지막에 소개해드리고 앞에 3종목은 변동성이 좀 있고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많이 안 났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접근 가능한데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탑픽을 좀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해성 DS입니다. 제가 저번 달에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TLB 말씀드리면서 해성 DS를 말씀 안 드렸는데 해성 DS 같은 경우도 기판 관련 종목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161억 원 나왔는데 대덕전자랑 코리아서키트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적이 나왔는데 해성 DS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못 나온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나왔지만 근데 해성 DS 같은 경우는
기판 중에서는 탑픽이 아니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고 있고 긍정적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리드프레임 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칩들을 꽂는 리드프레임 사업과 DDR5 매출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제가 원래 탑픽은 요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원익 IPS도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SK하이닉스랑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중에서는 저는 당연히 SK하이닉스고 근데 또 다른 게 뭐냐면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밸류체인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나은 것 같아요. 뭐 유진테크나 원익 IPS 이런 종목 SNS텍 이런 종목들인데 원익 IPS가 오늘 5% 넘게 반등을 하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중에서는 가장 독보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SK하이닉스는 원래 잘하고 있었고 삼성전자 이번 DDR5 매출 잘 됐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면서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이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 되니까 증설에 필요한 이제 전공적 장비가 들어갈 거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증설했을 때는 이 원익 IPS가 그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낙수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두산테스나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두산테스나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후공정 패키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하나마이크론 이상으로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두산테스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후공정 패키징의 거의 70% 이상을 두산테스나가 만들고 있는데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보통 AI, 뭐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 아니고 약간 카메라 모듈 쪽, 스마트폰 쪽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이미지 센서가 주요 이제 패키징 항목인데 그래도 긍정적 리포트 나오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중에서 견조한 실적을 갖고 있으면서 외국인과 괜히 조용히 사고 있는 종목은 두산테스나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해성 DS, 원익 IPS, 두산 테스나 이런 종목이 이제 관심권에 볼 종목이고 네. 탑픽은 따로 꼽으쳐 놓은 게 하나 있으니 무엇이다? 네, 한미반도체 탑픽으로 한미반도체.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대본을 드렸는데 아침에는 외국인의 순매수 확인되더라고요. 근데 저번 주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TC본더뿐만 아니라 FC본더, TC본더 같은 경우는 HBM을 적층하도록 묶어주는 장비인데 FC본더는 이제 플립칩, 기판까지도 묶어주면서 이 한미반도체가 HBM뿐만 아니라 뭐 DDR5나 다른 레가시 반도체까지도 발을 넓혀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 SK하이닉스랑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이 해빙이 완료된 게 한미반도체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이 갈등이 해빙됐다는 뉴스가 4일 전에 나왔으니까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 뉴스가 이제 목요일에 나온 건데 이 뉴스 나오면서 금요일 날 그 어려운 장세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금요일 날 장세 기억하시겠지만 반등이 거의 안 나오고 거의 적점에서 종가로 마감하면서 막 우리 개인 투자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런 장세에서 한미반도체는 마이너스 8%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2%까지 양봉이었습니다. 양봉이었는데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정산수급 보니까 외국인 순매도가 찍혀 있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날 순매수한 금액의 10%도 매도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이 소부장 중에서 가장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뭐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나는 종목을 소개를 드린 게 아니고 한 3에서 이제 편집해가지고 우리 PD님이 편집해서 올려드렸을 때 손 팀장이 탑이 한미반도체라고 그 한미반도체를 한 이틀 3일 정도 분할 매수해가지고 2주 이상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한 달 이상 보유를 했을 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보다는 확실하게 안전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오늘의 탑픽은 저 한미반도체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부장들이 사실은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은 이유가 기대감 많았는데 실적을 까보니까 실적이 사실은 기대치에 못 미친 업체들이 꽤 있었던 거고요. 그런 점으로 보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떤가요? 전망치들이? 네. 네, 우선은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단어를 듣기 전에는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이 퍼가 다 뭐 6, 8 요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주가는 실적이 비례한다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바닥 대비 많이 올랐을 때
그에 덩달아 실적이 나왔으면 퍼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종목들이 퍼가 6에서 8이었는데 지금 이 종목들 보면 퍼가 막 15, 25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따라오는 속도보다 주가 올라간 속도가 빨랐다라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매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약 50에서 60% 이상씩 개선되고 있는데 곽동신 회장이 자사주도 꾸준하게 매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 개발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TC 본더만 있었으면 되는데 뭐 EMI 쉴드와 TC 본더뿐만 아니라 FC 본더가 나오면서 그들에 대한 확장성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한미반도체 주가 수익비가 21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한미반도체를 좀 추적을 해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주가가 완전 최고점이 있을 때는 주가 수익비율이 한 50에서 60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20일까지 왔었고 음봉이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약 4억을 넘게 매수를 했고 저번 주 금요일 날 거의 한 1,200억이 넘는 순매수 들어왔다고 오늘 1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현 저점은 외국인이 잘 받아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만약에 생각한 것처럼 한 2주 이상 들고 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 한미반도체가 제 그 인사이트에 조금 적합한 종목으로 판단된다. 거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하면 뭐 셀도 그렇지만 결국은 소재 그중에서 양극재가 그죠? 예전에도 가장 핫했고 네. 이번에도 움직이는 거 보면 사실 실적 좋게 나오면서 LFP LNF 대 LFP 모멘텀이 있었고 그밖에 네네. 뭐 에코프로 BM이나 그죠? 네. 또 포스코 퓨처엠이나 확실히 양극재 쪽이 좋았어요. 또 LG화학도 사실은 2차 그렇습니다. 전지를 못 보면 양극재 쪽, 소재 쪽으로 소재를 봐야죠, 제공하는, 그죠? 네. 양극재, 음극재 네. 쪽으로. 네. 그렇게 보면 소재 업종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네, 우선은 앞에 반도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G 엔저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권해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탑픽으로 말씀드리기보다 그 아랫단에 있는 건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을 말씀드릴까 전고체를 말씀드릴까 양극재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전고체는 저번 달에 말씀드려서 뺐고 그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변동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양극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얻어서 강세를 보인 종목이 있고 꿋꿋하게 실적과 성장성으로 승부를 한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안전해 보이는 종목을 탑픽으로 말씀드릴 거고 그에 곁들여서 조금 변동성 있는 종목을 세 종목을 말씀드릴 거니까 네. 나는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탑픽 나는 변동성을 선호하는데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네 종목을 또 소개를 드릴 거고 탑픽이 가장 뒤에 나올 건데 네. 많은 분들께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긍정적으로 보고 롯데 계시더라고요. 에너지 머티리얼이 왜 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옛날에는 네. 동박으로 분류됐는데 지금 동박도 아니고 뭐 새로운 뭐 있다며요, 뭐? 네, 제가 확실하게 네. 아직 보지 못해가지고 강하게 말씀 못 드릴 거고 네. 일단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제가 뭐 하는 기업인지 알잖아요. 뭐 예. 전액이라든가 분리막이라든가 동박을 만들고 예. 있는 기업인데 동박의 맹점이 이익률이 많이 안 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AI에 들어가는 소재 납품한다는 뉴스가 이제 4일 전에 나왔고 그 전에 테슬라에 들어가는 동박, 테슬라의 차세대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동박을 납품한다는 뉴스가 사실 올해 3월에 나왔었습니다. AI 관련해서는 뭐 회로박, 전지박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전지박, 네, 회로박을 네, 납품한다는 네. 뉴스. 그래서 예, 예. 제가 봤을 때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뉴스는 두 가지인데 이제 테슬라에 들어가는 고급 동박 뉴스는 워낙 옛날에 나와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강세를 보인 지가 한 3, 4거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3, 4거일 동안 강세 보여줄 때 언급됐던 뉴스가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지능 AI 가속기 핵심 소재가 되는 동박을 만든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만약에 요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얼마치가 팔릴 것 같다 아니면은 네. 얼마치를 팔아서 이익률이 얼마 나올 것 같다 이거를 제가 알면은 요 상승이 합당한지 조금 오바돼서 된 건지 그거를 분석할 수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있는데 그런 이야기 그렇죠. 없어가지고 네. 오로지 기술적 분석으로는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동박이 기존이 갖고 있는 동박이 한계를 못 넘어서 뭐 매출은 뭐 예를 들어서 뭐 2배, 3배가 되더라도 이익률은 여전히 5%를 못 넘기면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얼마 안 남으면 퍼가 엄청 높아지거든요. 퍼가 엄청 높아질 때는 외국인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술적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LNF랑 포스코 퓨처엠 볼 건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만 봤을 때는 흑자 전환을 못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LNF는 이번에 흑자로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근데 LNF 같은 경우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과 더불어서 테슬라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양극재 중에서는 LNF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포스코 홀딩스한테 조금 고맙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좋은 뉴스는 다 포스코 홀딩스가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수급은 포스코 퓨처엠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광산이라든가 리튬 기업에 1.1조 원을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포스코 홀딩스가 움직여야 되는데 포스코 퓨처엠 움직이는 거 봤을 때는 투자분들께서는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좀 매매 활용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근데 다행히도 이 투자를 했을 때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업으로 포스코 퓨처엠을 보는 게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양극재의 원료인 전구체, 이제 양극재 매출 40% 차지하는 전구체 생산 시설을 이제 광양에다 준공을 했고, 그다음 제너럴 모터스랑 합작해서 짓고 있는 공장도 내년 10월에 본격 가동을 예정이면서 그에 따른 매출처 답에 따른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만 보면 긍정적인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좀 늦은 것이 아닌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준공하고 완공해가지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AMPC도 벌써 2개 분기째 받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내년 10월이면은 조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근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LNF에 버금가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변동성만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있으면서도 실적이 조금 받침되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을 좀 탑픽으로 소개를 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얘기했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 LNF랑 포스코 퓨처엠 LNF 말씀드렸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얘기를 네. 했고요. 네, 어쨌든 요거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이고 조금 요것보다 편안한 소재 쪽에 탑픽이 있다 그러셨어요? 네. 네, 제가 탑픽 오늘은 에코프로 BM을 말씀을 드려가고 있고 네. 옛날에 제가 코스모 신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궤로 말씀드렸습니다.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키워드로 소개를 드렸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어느덧 3개 분기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그래서 제가 많이 의아하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삼성 SDI는 적자인데 그와 관련 있는 소재 기업들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에코프로 BM이나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양질의 양극재를 만들어서 삼성 SDI한테 납품을 했는데 삼성 SDI가 조금 못 판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말씀을 드린 게 에코프로 BM이 만들고 있는 양극재가 어떤 소수 완성차 기업들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출처 다변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에코프로 BM이 만들고 있는 양극재가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어가지고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이 이번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헝가리 공장도 이제 가동이 될 거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에도 다른 대륙에서도 제도약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런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오전장이 괜찮았었는데 오후장이 조금 낙폭을 보였거든요. 근데 LNF랑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조금 하방 압력을 많이 받는데 에코프로 BM이 오늘 가장 견조한 이제 낙폭을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양극재 기업들 4개 중에서 에코프로 BM을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해 주면서도 거래 대금이 다른 양극재 기업들 대비해서 부족하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켓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저는 막 마켓 타이밍 잘 못 잡고 뉴스 파악도 잘 못합니다. 근데 조금 한 일주일 넘게 조금 분할 매수하면서 2주 이상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저는 오늘 봤을 때는 그냥 에코프로 BM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견조했다일 뿐이지 아직 눌림목을 만들거나 맥점을 잡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 영상도 편집돼서 우리 구독자분께서 읽어봤을 때 그 이후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에코프로 BM이 안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분할 매수 못하신 분들은 이 영상 왔다고 해서 바로 사지 마시고 한 2, 3일 정도 보시고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분할 매수를
잘하신 분들은 이 영상 편집본 확인했을 때 에코프로 BM을 바로 사기 시작해도 무방해 보인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극재 가운데서 그동안에 사실 제일 많이 최근에 언급된 거는 이제 LNF였죠. 그죠? 맞습니다. 네. LNF가 LFP 모멘텀과 테슬라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실적이 발표하고 나서 그때 이제 공략해야 되는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 에코프로 BM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코프로도 요즘 뜬금없이 가끔 팡팡 뜨던데 그죠? 근데 그죠? 근데 확실하게 에코프로가 전 지주사라서 예. 말씀 안 드리는 거지. 예.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를 동일시하게 보신 분들은 음. 에코프로 보셔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오늘도 에코프로 BM을 보면서도 에코프로가 훨씬 더 변동성이 강한 모습인데 네. 사실은 에코프로 BM은 양극재지만 전구체 실적은 에코프로가 가져가고 있거든요. 아직 상장을 안 했으니까. 네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그래도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많은 분들께서 에코프로 BM보다 강한 모습 보여주는데 정작 검색을 해보면 뉴스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는 뉴스가 안 나오니까 에코프로가 왜 에코프로 BM보다 강한지 유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출해본 바로는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원자재 전구체를 에코프로 안에 있는 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변동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리튬 가격이 올라서 그다음 에코프로 BM 실적이 잘 나와서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은 다소 좀 무겁다라는 마인드가 겹쳤을 때 네.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이니까 저는 뭐 에코프로 BM은 오늘 탑픽으로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도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숫자나 뭐 이런 걸 판단할 때는 에코프로 BM이 더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그죠? 그렇죠.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 에코프로 BM은 그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투자한 거 얘기 나면서 처음에는 일회성이잖아, 그죠? 그랬는데 계속 분기마다 식자가 나니까 일회성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수익이 나면 수익이지 무슨 이게 뭐 회사가 주식 투자해서 선물 투자에 돈 모은 것도 아니다. 이독저도 이제 결국 실적을 좋게 해석하는 분위기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에코프로가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 꾸준한 수익이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퍼는 산출이 안 되고 현재 퍼는 산출 안 되고 12개월 선행포가 거의 뭐 70에서 90이 넘어가는 걸로 판단하고 네.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70에서 90 저는 만약에 앞에서도 반도체 같은 경우도 20이 넘어가 부담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70에서 90이면은 부담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꾸준하게 2차 전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여전히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 2차 전지로 이제 저점에서 새로 신규로 매수해가지고 매수하신 분들도 수익이 났고 저 역시도 퍼가 70에서 90 사이인 것은 조금 부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 종목이 우상 기조 보여주고 있는데 나의 투자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면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매매를 안 하기에는 변동성이 잘 나오니까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탑픽 같은 경우는 미들 언덕 있는 위주로 그다음에 네. 미들 언덕보다 약간 인사이트 그다음에 남들보다 조금 선행하는 개념 이런 것들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도 괜찮아 보인다. 근데 만약에 이런 지분을 수익 나와가지고 에코프로가 뭐 퍼가 조금 안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저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확실하게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나빠 보이지 네, 않는다. 좋아하시는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들이 있고요. 네. 네. 바이오 헬스케어 얘기하겠습니다. 손여로 팀장님과요. ABL 바이오가 완전히 불을 붙여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뭐 비만 이런 쪽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이오 쪽에 새로운 이슈가 하나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 있으니 삼바의 재상장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거래 정지 기간에 바이오가 좋았기 때문에 얘가 상장하면 이제 좀 불을 붙여줄 거로 생각했는데 네. 참으로 확 꼈는데. 저는 약간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삼성 에피스홀딩스에 대한 적정 주가에 대한 뷰가 전문가마다 엄청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각자 이 종목들이 만약에 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밀렸다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 제약바이오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우상향 네.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바룩스가 이제 거래 정지되어 있는 동안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많이 밀렸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상 기조 보여주고 있지만 올릭스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비만당뇨체 일부 종목들은 밀렸기 때문에 약간 키 맞추기 관점으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었고 그 다음에 이 삼성 에피스홀딩스에 대한 적정 주가에 대한 뷰가
전문가마다 엄청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네. 오늘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이너스 네. 5%, 마이너스 10% 밀렸으면은 아 재료가 이제 노출됐으니까 밀릴 수 있겠구나라고 했었는데 에피스 같은 경우 거의 하한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보통 실적을 기반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닉스가 이제 주가 수익률이 한 45 정도 나왔었고, 이제 삼성 바이오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분기 매출이 한 1조 5천억에서 한 2조 정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률 같은 경우 40% 정도 나오는데, 에피스도 이제 연구 개발을 통해서 기술료를 통해서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매출이 1조 5천억, 그 다음에 이익은 4천억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피스 홀딩스가 바이오로직스보다 못한 거는 이익률이 조금 낮다. 네. 거두는 분기 거두는 매출액은 근소한데 이익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 이익률이 좀 다르다. 근데 이익률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하한까지 갈 필요가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투자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삼성 바이오스가 견주했고 셀트리온이랑 종종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 바이오스가 주가 수익률이 45 정도 되는데 저는 요 정도는 적정이다라고 했고 삼성 바이오스가 오늘 덜 빠지니까 오늘 외국인은 매도했는데 네. 기관 매수했더라고요. 외국인은 매도하고 기관 매수했는데 마이너스 5% 정도 약보합까지는 아니고 조금 하락한 거죠. 마이너스 5%면. 약보합은 아닌데, 이런 것들은, 나는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의아한 거는 이제 에피스 홀딩스가 저 같은 경우도 삼성 바이오스보다 엄청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강한 매도가 나왔으니까, 이 에피스를 바라본 투자들이 에피스 홀딩스의 적정 주가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인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오늘 이제 삼성바이오가 저희 방송 촬영하는데 삼성바이오가 분할 증시 행사하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장 초반에 확 밀리더라고요. 삼성바이오도 장 초반에 8%가 7% 밀렸다가 거의 끝날 때 이제 약보합으로 그죠? 네. 아래 꼴을 길게 달면서 이제 끝났고 이제 바이오 에피스는 좀 사실 다른 거잖아요, 그죠? 네. 이제 기존의 삼성바이오를 분할 상장하면서 약간 지주사 성격이니까 여기에 대한 밸류 평가는 있으니까 바이오 에피스는 많이 떨어지는데요. 사실 바이오 에피스보다는 이제 사업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에 또 관심이 있으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삼바가 상장하면서 급등은 아니었지만 급락했다가 낙폭을 굉장히 많이 좁혔기 때문에 거의 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장중에 있었던 뭐 노이즈는 해소를 좀 소화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이제 바이오 얘기 전반적으로 다시 하게 되면, 네. 바이오는 금리 인하가 제일 좋은 약인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지니까 요즘 좀 약발이 빠졌다. 이거예요? 그랬었는데 이제 저도 어제 대본을 작성을 하면서 오늘장 어떻게 될까 많이 기대를 네.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제약바이오 같은 좀 견조한 모습 보여줬고 제가 조금 경계하는 거는 퍼센트가 워낙 확 바뀌는 거. 그래서 저번 주에 그 리사쿠 이사가 퍼센트 바꿔나는 페드워치. 네, 페드워치 점도표 확률이 네. 그래서 뭐 30%까지 갔다가 그렇죠. 제가 점도표 봤을 때 하루에 한 5에서 10% 왔다 갔다 하는 건 봤는데 맞아요. 막 40%씩 왔다 갔다 하는 건 처음 갑자기 봤습니다. 7대3으로 인하 확률이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리사쿠 이사가 이렇게 찬물 살짝 뿌렸는데 윌리엄스 총재가 약간 뜨거운 물 부어준. 근데 어떻게 보면 막 리사쿠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뭐 해임됐으니까 일부러 부정적으로 말하는 된 건 거다. 아니고 이렇게 이제 뷰가 해임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런 뷰가 있었고 그다음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 유명한 또 비둘기파 인사이기 때문에 이분은 원래 할 말했다라 해서 약간 이렇게 중립적인 시선을 했었는데 그나마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도 오늘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분들께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대폭 증가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훈풍이 있을 거다라고 보이고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게 그냥 제약바이오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잘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펩툰이라든가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번에 뭐 D&D 파마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뭐 삼성 바이오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뭐 해당 시장을 쓸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있다고 판단되고 저는 제약바이오를 지금 거의 뭐 몇 달째 말씀드리면서 저는 모르는 종목은 안 하시는 게 맞다. 제약바이오 중에서 모르는 종목은 안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나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 위치가 괜찮은 종목, 그다음에 대장급 종목들을 따라 이제 뒤쫓아갈 수 있는 종목이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올해 4월 달에 탑픽으로 소개를 드렸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권장드리면서 제약바이오는 우리 지금 영상을 시청하실 구독자분들이나 저에게나 굉장히 좀 고마운 섹터가 되어가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지금 시점에서의 관전 포인트 그리고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 얘기하죠. 근데 우선은 대형주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적자 기업은 굉장히 좀 경계를 하고 있고 흑자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막연하게 막 허황된 이야기 안 하는 게 저는 항상 주가 수익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종목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제약바이오 중에서 비만 당뇨 치료제면 1등이 누구냐? 1등 기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미국의 일랄린이냐? 일랄릴리 노보노디스크 뭐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냐인데 일단은 가장 먼저 비만 당뇨 치료제라는 이름을 알려준 거는 일랄릴리고요. 노보노디스크 아니고? 아 그런가요? 이게 또 네. 제가 공부한 바에 따라서. 네. 근데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워낙 시장을 많이 장악을 그렇죠.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은 노보노디스크가 일랄릴리보다 매출액과 이익이 3배입니다. 그러면은 시가총액도 3배여야 되는데 반대로 일랄릴리가 3배입니다. 노보노디스크보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는 퍼가 25 정도인데 일랄릴리는 퍼가 50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약바이오 중에서 나는 가치 투자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노보노디스크를 추적을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나는 조금 트렌디하게 수급을 쫓아다닌다라고 하신 분들은 일랄릴리를 쫓아다니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우리는 어차피 뉴욕 시장 뉴욕 종목을 권장드리는 게 아니고 국내 그렇죠. 종목을 권장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ABL 바이오 알테오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비만 당뇨 치료제 중에서도 뭐 펩트로이나 D&D 파마 한미약품도 제가 탑픽으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옛날이었지만 그런 부분도 봤을 때 미국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지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자체로 보여준 실력 덕분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내에서는 대형주라고 하면 뭐 삼성바이오 또 뭐 셀트리온, 네. 한미약품, 네. 유한양행 유한양. 뭐 이런 기업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삼성바이오는 이제 재상장했으니까 조금 좀 봐야 되고. 네. 이게 박사님께서 나열해 주신 종목들이 제가 다 탑픽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거 공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 네. 오스코텍까지. 네. 그래서 대형주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삼성바이오스, 셀트리온, 알테오젠에다가 이제 ABL 바이오도 대형주로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리가켄바이오나 보로노이나 이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알만한 ADC 기업들. 근데 셀트리온은 참 좋은데 안 움직여서 저는 이제 보통 저는 변동성이 같으면은 퍼가 낮은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요. 변동성이 다르면은 퍼가 높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은 공략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 중에 둘 중에 골라봐라 하면 저는 삼성바이오록스를 고를 거고 네.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퍼가 36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일 때 일라이릴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생산 시설을 5.4조 원을 주고 셀트리온이 만들면서 셀트리온이 만들고 있는 신약에 대해서 이제 생산 시설을 미국에서 확보하면서 관세를 피할 거다라는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이 아이디어를 제가 갖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안 움직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런 뉴스로 성장성을 얻었는데 안 움직이니까 저는 삼성바이오스를 고를 거고 만약에 이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채로 셀트리온이 움직였을 때는 그때 셀트리온 공략을 해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저는 투자 뷰는 그대로예요. 언제나 적금 넣듯이 매수를 해가지고 플러스 5% 이상 수익권 가면은 뭐 분할 매도. 그 다음에 알테오젠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여전히 알테오젠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알테오젠에서 만들고 있는 키트루다 SC의 뭐 예상 판매 규모, 그 다음 키트루다 SC가 팔렸을 때 얼마를 받을지, 로열티를 받느냐. 로열티의 그렇죠. 퍼센트, 네. 요게 조금 달라졌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키트루다가 뭐 작년에 뭐 40조가 팔렸다. 그러면 얘에서 뭐 SC는 얼마니까? 팔고, 네. 근데 네. 그거보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네.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이 키트루다 SC 팔리면 그 중에서 로열티를 10% 가져갈 거다라고 리포트가 많이 썼었는데 요번에 또 업데이트 된 거 보니까
한 5%, 6%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하면서도 무서웠던 게 아니 이 리포트대로 매출 나오고 우리 로열티 받으면 알테오젠 12개월 성인포가 25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퍼센트가 떨어졌다 보니까 알테오젠의 12개월 선행포가 한 55 정도? 60 정도로 이제 HTS에서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여전히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지만 기대 수익률은 조금씩 조정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알테오젠이 미국에서는 SC 임상 3상 통과 식약처 허가를 맞았기 때문에 판매가 될 것이고 이번에 또 유럽까지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빅파마 기업들과의 추가 기술 이전 계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알테오젠은 꾸준하게 계속 계산기랑 전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약 포인트. 네, 사실 오늘 ADC랑 비만 당뇨 치료제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비만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강보합을 지켜주는 모습이고 ADC는 많이 좀 이제 음봉을 기록을 해가지고 비만 당뇨 치료제를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또 네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 3개랑 그다음 안 오른 종목 하나를 볼 건데 요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하는 종목도 수급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께는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D&D 파마텍입니다. 오늘 제일 핫했죠 D&D 파마텍. 네,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비만 당뇨 치료제랑 그다음에 이제 메시 치료제, 이제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인데 진짜 좀 미래에 갔다 와 보고 싶습니다. 이게 뉴스가 뭐 메세라가 어떤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실제로 자신들이 개발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면서 이 비만 당뇨 치료제 기술 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대상군 중 하나가 D&D 파마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이슈가 이미 부각이 되면서 좀 단기 변동성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D&D 파마텍 같은 경우 저번 주 목금에 좀 강한 변동성 보여준 다음에 오늘 좀 윗골이 달렸는데 양봉 마감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윗골 달린 양봉. 아니 윗골이 아침에 저도 윗골이 달린 양봉이었는데요. 오후에 다 끌어올렸어요. 지금 16%야. 네. 그러면 탑픽을 바꾸는 게 아니고 D&D 파마텍은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된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나있다 윗골이 쭉 그렇습니다. 달았었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그냥 쭉 끌어올려가지고 장대 양봉으로 16%로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방송 이제 편집본을 받아 보신 분들은 네. D&D 파마텍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그리고- G2G 바이오 두 번째 종목 G2G 바이오를 보려고 하는데 생소한 종목이었어요. 저는 네. G2G 바이오를 최근에 알게 된 종목이 기술력이 상당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게 무상증자를 하는 거는 뭐 원칙이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의 조건으로는 뭐 유보금이 뭐 1000%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유보금이 1000% 안 되고 뭐 유보금이 50%, 70%이 종목들도 무상증자 못 한다는 법은 없는데 그렇죠. 네. G2G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흑자 기업이라든가 뭐 유보금이 많은 종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플리토처럼 선제적으로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요게 자신감을 표출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면서 이번 G2G 바이오가 무상증자 진행을 하고 있고 권리락되면서 싸 보이게 된 효과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G2G 바이오를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비만 치료제에 이어서 치료제 장기 지속형 기술력 추가 모멘텀을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뉴스, 수급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탑픽을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저는 보통 탑픽은 이미 잘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더 잘할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을 탑픽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제가 이 종목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무상증자를 진행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이런 재무 상태에서 무상증자 진행을 하면은 추가 모멘텀이 재빠르게 안 쫓아오면은 밀릴 수가 있으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께는 G2G 바이오도 괜찮아 보인다. 좋은 뉴스밖에 없다. 그걸 좀 보고 있고요. D&D 파마텍, G2G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제가 탑픽으로 한 넉 달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번 달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비만 당뇨 치료제 중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하고 임상 3상까지도 좋은 결과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국내에서 비만 당뇨 치료제를
이제 출시를 하면은 한미약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빨리 인벤티지 랩이랑 좋은 결과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인벤티지 랩이 한미약품이라고 아직 안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비만 당뇨 치료제에서 가장 기술력이 갖고 있는 기업과 장기 지속형 치료제를 같이 개발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한미약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비만 당뇨 치료제도 있고 지금 임상 1상 중인 HM1732라는 이 비만 당뇨 치료제 파이프라인 이제 두 가지가 넘고 있고요. 꾸준하게 다가올 뭐 혈액암 학회라든가 아니면 뭐 JP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학회에도 한미약품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근데 한미약품을 제가 탑픽으로 소개드리지 못한 이유는 시세가 많이 나왔다. 제가 한미약품 탑픽으로 소개드릴 때 20만 원대 후반대였는데 지금 45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조금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탑픽은 동아 ST 동아 ST 보러 갑니다. 동아 ST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 넉넉하게 두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데 정말 외국인이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물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날도 있고 매도가 들어온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변동성이 크지 않지만 동아 ST도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 강세에 보일 때 슈팅이 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비만 당뇨 치료제 중에서 안전한 종목은 동아 ST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동아 ST 보면은 관계사 메타비아가 개발하고 있는 비만 신약 후보물질 DA1726이 전임상 단계에서 일랄리 마운자로보다 더 좋은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소시홀딩스, ST팜, 동아ST 요 종목들이 다 같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주사고 그다음 ST팜 같은 경우는 의약품 원료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동아ST 같은 경우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동아ST의 파트너사가 비만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전임상 결과를 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냥 시세 나온 종목을 좀 편하게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기술 위치 괜찮고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주워 담은 다음에 한 달 정도만 보유해가지고 다른 종목들보다 리스크 없이 좀 안전하게 비만 당뇨 치료제로 수익을 내볼까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는 동아 ST 괜찮아 보인다. 거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 ST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바이오 투자 전략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